네. 우선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그 사례연구 발표에 참여해주신 12팀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 사례연구 발표에 이제 12팀 모두 제출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저희 제출된 영상은 다 아시다시피 유튜브에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질문 기간을 들여서 서로가 서로의 연구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질문을 하셨었고, 그리고 오늘 이제 사례연구 발표의 질의응답 세션에서 이제 이 사례연구에 대한 각자 했던 내용에 대한 이제 질문과 답변들을 나누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제가 저희 운영진에서 메일로 보내드리긴 했지만 여기에 이제 질문 목록 링크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링크에 각 팀별 질문이 2개 혹은 3개씩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옆판에 답변을 같이 입력을 내일 6시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이 자료는 심사위원분들께 이제 평가를 위한 참고 자료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세션 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 그리고 저희 그 수상자 발표는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분들께서 지금도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보고 영상 자체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를 하고 계시고, 사례연구 발표의 질의응답 세션에 관한 내용은 이제 오늘 이후에 이제 추가 평가를 진행을 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연구 발표 심사는 읽어보셨겠지만 현업의 전문가로 구성된 5명의 심사위원분들이 진행을 해주시고 계시고, 그중에 2분은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인공지능 응용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는 박사님 2분, 그리고 인공지능 전문가 2분, 그리고 의료영상과 인공지능 전문가 1분, 이렇게 총 5분이 여러분들께서 제출해 주신 사례연구 동영상을 평가해 주시고, 그걸 취합을 해서 최종 이제 수상자를 선정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해주실 부분이 딱 하나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질문 목록 링크에 들어가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오늘 간단하게 해주신 뒤 글로 정리를 해서 여기 링크에다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모든 참가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오늘 질의응답 세션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팀은 이제 LI 팀인데요. 원전 비상 운전을 돕는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주제로 동영상을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LI 팀과 함께 질의응답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질문 자체는 제가 전달드린 질문 링크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하나 이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 텐데,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거 진행을 하는 게 한 1, 2분 정도 팀에서 진행했던 내용과 그리고 느낀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을 한 8분 정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 LI 팀 간단한 팀과 주제 소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혹시? 네, 잘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유니스트 이승준 교수님 연구실 대학원생 강정성이고요. 여기는 이제 팀원 그 팀장님 배준용 학생하고 김근희 학생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저희 팀명을 이제 LI라고 지었던 게 Emergency Response for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완전 이제 비상사고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들어가는 인공지능 활용 이제 연구 사례 조사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크게 다뤘던 내용이 비상 운전에 있어서 사전에 이제 저희가 분석을 수행해야 되는 PSA 관련한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 적용 사례랑 비상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인 센서 결측 결함 데이터 감시랑 이제 진단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비상 운전 조치를 이제 지원하기 위한 운전 지원 시스템 관련한 이제 사례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발표를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이제 유레인을 통해서 저희가 좋은 이제 사례 분석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저희가 이걸 하면서 좀 많이 느낄 수 있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연구를 실제로 수행을 하다 보면은 한 점에만 이제 꼭지만 이제 계속 하다가 그거에 이제 약간 매몰되는 경향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도 흐름 한번 다 다른 이제 사례들도 보면서 전반적인 흐름도 한번 체크하고 저희들이 이제 가져가야 할 노벨티가 뭔지 이런 것도 알아볼 수 있는 기회여서 참 좋은 기회였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팀과 그리고 주제 및 느낀 점에 대해서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과 연구에 좀 도움이 되셨다니까 굉장히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바로 질의응답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링크는 여러분들께 모두 다 보실 수 있게 공유가 되어 있고요. 일단은 사실 지금 이제 질문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조금 질문 이제 배포를 좀 일찍 해드렸으면 좀 더 준비할 시간이 있으셨을 텐데 곧 이제 오늘 답변 주신 것 중에 미완인 부분들은 여기 답변에다가 작성을 추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나열해 주신 GRUDK나 랜덤 포레스트가 왜 이 연구에서 사용이 되었고 어떤 방식으로 사용이 되었는지 그래서 왜 굳이 그러니까 이 질문의 목적은 그건 것 같아요. 이제 비상사고 진단을 할 때, 도울 때에 왜 GRUDK나 랜덤 포레스트 같은 모델이 사용이 되었는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보통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제 비상이 어떤 시나리오인지 분류하는 건 되게 중요한 작업인데요. 단순하게 이제 시나리오 진단만 하는 거는 보통 이제 롱숄텀 메모리 LSTM이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원자력 발전소 데이터가 시리얼 데이터다 보니까 LSTM이 분석하는데 훨씬 유리한 게 있었는데 이제 이 연구에서 이제 강점으로 가져가고자 한 거는 그 만약에 센서에 폴트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왜냐면은 실제로 센서 폴트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인공지능이 아니더라도 운전원들 입장에서 되게 위험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도 이제 TMI 사고가 발생한 이유가 센서에 대한 잘못된 판단으로 이제 중대 사고까지 이어진 사례였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저희는 이제 역사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보는 거는 결측 데이터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다른 연자력 분야가 아닌 다른 연구 분야에서 결측 데이터를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인공지능 모델을 썼나 보면요.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GRUDK랑 이제 랜덤 포레스트 갈래 중에 하나인 미스 포레스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GRUDK랑 미스 포레스트를 왜 썼냐고 하냐면 GRUDK 같은 경우는 결측 데이터가 먼저 선정이 되면은 그 결측 데이터의 영향성을 제로로 만들거든요. 그 결측 데이터를 없이 진단을 수행하는 이제 인공지능 모델이고요. 미스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 결측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 결측이 있다는 그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그 데이터의 값을 이제 여태까지 그 기존의 인공지능 모델이 배워왔던 걸 바탕으로 이제 가상으로 이제 생성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영향력을 0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기존에 배웠던 걸로 대체를 하든지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했던 거고요. 그 연구 결과는 GRUDK가 조금 더 퍼포먼스가 좋았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깔끔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이 데이터가 결측 데이터가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모델을 이런 GRUDK나 트리 계열의 모델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의 답변이셨던 것 같고요. 네, 제가 앞에 소개를 하느라 5분이 좀 딜레이가 되어서 7시 15분까지 진행을 할 텐데 두 번째 질문 드리고 시간이 남으면 세 번째 질문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 질문은 7페이지에서 몬테칼로 드롭아웃 방법을 통해 모델의 과적합을 막고자 하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데이터 양을 늘리거나 혹은 뭐 증식 증강, 다른 가중치 규제와 같은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몬테칼로 드롭아웃을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혹시 네, 네. 일단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잘 제시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이 연구에서 몬테칼로 드랍아웃 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그 과적합을 막는 게 주요 방법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예측의 불확실성이라는 uncertainty를 퀀티피케이션 정량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럼으로써 얻은 것은 예를 들어서 PSA를 향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할 때 우리가 많은 시뮬레이션이 필요가 한데요. 정말 많은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선택적으로 제일 중요하고 또 이 모델의 정확도를 가장 잘 높일 수 있는 데이터를 선택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서 이제 몬테칼로 드라마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가장 불확실성이 높은 그런 시나리오만 선택을 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여기에 선택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MC 드롭아웃이 잘 설명해 주신 대로 이제 uncertainty 매주 하는데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그 부분을 잘 답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이 있으니까 세 번째 질문까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15페이지에 학습 데이터 취득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에 대한 질문인데요. 센서 결함 발생의 경우 오류는 어떤 방식으로 주입이 되는지, 그리고 센서 결함과 센서 데이터의 노이즈와 어떤 차별점을 가지는지, 노이즈가 있을 경우 센서 고장 감지 완화 시스템의 성능은 어떻게 되는지, 사실 이게 질문 하나에 세 가지 질문이 네, 묶여 있는데 네, 네, 순차적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선에서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센서라는 걸 같이 얘기를 할 때는 항상 노이즈라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특히 원자력 발전소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연구의 경우에는 대부분 시뮬레이터에서 생산한 데이터를 활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필드에 적용을 했을 때 그 노이즈 때문에 그 성능이 저하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말씀을 드리면 센서 결함 같은 경우에는 해당 연구에서는 몇 가지의 센서 폴트 케이스들을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드리프트라고 해서 이 센서의 값이 서서히 정상 수치값에서 이게 벌어지는 이런 드리프트 뭐 센서 오류라든지 혹은 이제 센서 값이 스톡 앳 하이, 스톡 앳 로우 이런 것들 혹은 어느 값에 콘스탄트하게 유지가 되는 이런 경우들을 가정을 해서 저희가 시뮬레이터에서 만든 데이터 그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집어넣어서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센서 결함과 센서 데이터의 노이즈는 어떤 차별점을 가지나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사실 리뷰를 하려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리뷰하지 않은 논문 중 하나가 이제 노이즈 톨러런트 사고 진단이라는 그 리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논문을 저희가 살펴봤을 때는 노이즈와 센서 값의 차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센서 값이라 계측 오류라는 거는 전기 신호에 영향이 많이 받기 때문에 보통 이제 스톡 앳 하이, 스톡 앳 로우 그러니까 5V, 0V 이런 값들이 이제 많이 찍히는 경우가 있다면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우리가 정확한 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위아래를 흔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특성의 차이가 있어서 실제로 이제 두 연구에서는 앞에서는 노이즈를 이런 걸 가정했다 하면 노이즈의 경우에는 가우시안 노이즈를 넣는 식으로 연구가 수행이 되었고요. 그 세 번째로 노이즈가 있을 경우에는 시스템 성능이 어떻게 되냐 질문해 주셨는데 일단 노이즈가 들어가게 되면 기존의 사고 진단 방법론들은 성능이 다 이렇게 저하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리뷰하려다가 안 한 논문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습 데이터에 인위적으로 가우시안 노이즈를 넣는 식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굉장히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이 노이즈, 그러니까 데이터의 노이즈가 껴있는 상황이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리뷰를 하시려다가 이제 시간 관계상 못한 그 리뷰 내용, 그 리뷰 논문 내용에 요거에 대한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많이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질문하신 요거는 사실 여기다가 리뷰 논문을 명을 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같이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감사합니다. LI팀의 응답 세션이었고요. 사례 연구 수행하신 LI팀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저희 7시 15분부터 7시 25분까지는 DPSA 팀의 이제 질의응답 세션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PSA 팀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이나믹 PSA 연구 사례를 주제로 사례 연구 동영상을 제작을 해주셨고요. 우선은 간단하게 팀이나 멤버 그리고 이제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저희는 발표를 해야 되는 줄 알고 저희가 한 연구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PPT를 만들어 왔는데 짧게 아, 발표를 해도 될까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지금 질의응답을 해야 돼서 한 2, 3분 내로만 발표를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화면 공유를 바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자력 인공지능 유학 사례 연구 프로젝트로 Case Study for Dynamic PSA with AI를 하게 된 경희대학교 DPSA조 발표자 양성민입니다. 발표는 팀 소개, 인트로덕션, 연구 사례 조사, 느낀 점, 향후 계획 순으로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DPSA 조 구성원은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학생들로 석사과정인 저와 유희종 학생, 그리고 학부 4학년이 김건 학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표 동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서 간략하게 중요 포인트만 소개하겠습니다. 기존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의 한계점을 개선하고자 특정 시간에 동작이 진행되었을 때 생기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는 다이내믹 PSA가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DPSA 방법론도 시간에 따른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하게 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컴퓨테이션 파워를 필요로 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나리오 작성에 있어 AI 기술을 이용하여 기존 DPSA 자원 소모량을 개선하는 인공지능 융합 연구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 H킴님 마이크가 켜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세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논문 사례 연구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로 국내 AI, DPSA 융합 연구 사례 동향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하였고, 두 번째는 AI가 DPSA에 접목되어 연구가 진행된 사례, 세 번째로는 DPSA와 AI가 융합되어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되어 시너지를 낸 사례에 대해서 연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내 DPSA 연구 동향에 대한 논문 분석을 통해 DPSA의 툴인 다이스와 머신러닝 베이스 툴인 디베이트의 원리와 융합 기대 효과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두 번째 논문에서는 고속 예측 시나리오 생성을 하는 데 있어 딥러닝을 개발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논문을 통해서 DPSA와 AI의 직접적인 연관성 및 이점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었고, 트랜스포머 기술을 이용하여 동적 사건 수목 식별 사고 및 사고 예측 시간이 단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논문에서는 DPSA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에 CNN을 활용한 머신러닝을 적용하여 초기 사건 단계를 가지고 미래의 방사선 영향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는 운전자 보조 툴을 만드는 연구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본 융합 사례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희는 크게 세 가지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원자력과 AI 융합 기술의 중요성과 의의, 두 번째로 원자력 AI 융합 기술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마지막으로는 저희는 본 융합 사례 연구 발표를 통해 향후 원자력 AI 융합 기술 전문 인력이 되어야겠다는 목표를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목표를 수립하였고, 조원 모두 머신러닝을 위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텐서플로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중장기적인 목표를 바탕으로 원자력 AI 융합기술 전문 인력이 되어 각 기술의 융합으로 연구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연구자로서 원자력 안전성을 제고를 위해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사례 연구 및 이제 여러 소개 내용을 요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25분까지 질의응답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안전성 평가는 높은 신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상학적인 분석 대신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안전성 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만약 아니라면 어떤 점이 보완된다면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우선 인공지능 적용 모델과 현상학적 분석 모델은 그 결과 사용 목적에 따라서 활용 대상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인공지능 기반 모델보다는 형사학적 분석 모델이 신뢰도 측면에서는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인공지능 기반 모델의 의의는 기존의 마스와 같은 현상학적 분석 모델의 계산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결과값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하나 혹은 몇 개의 시나리오에 대한 신뢰도 높은 결과값을 얻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 현상학적 모델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하고, 하나의 큰 사고의 시계열 방식과 같은 다양한 사고 시나리오 결과값을 예상하고 싶다면 빠르게 결과값을 도출하는 인공지능 기반 모델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안전성 평가 결과의 신뢰도는 얼마만큼의 정확한 데이터를 학습시킬 수 있는지에 따라 달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시계열이 분석이 불가능한 기존의 ET, FT 한계에서 벗어나 시계열 방식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현할 수 있는 DPSA와 같은 방법론으로 시나리오 결과값을 충분히 확보하여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킨다면은 DPSA 모델의 네, 잘 들립니다. 계속 네,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끊겨가지고 네. 그래서 네네. 이제 충분히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그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킨다면은 DPSA 툴의 단점인 컴퓨테이션 파워를 개선하면서 신뢰성도 높일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굉장히 질문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논문에서 모델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는 어떻게 획득을 하였는지, 그리고 전체 데이터 중에 테스트셋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혹시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두 번째 질문,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예, 데이터는 텍사스 A&M 대학에서 제공한 릴레5 3D SBO 시뮬레이션 결과 10,000개를 이제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이제 전체 데이터 중에 테스트 셋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트레이닝 셋 64%, 그리고 테스트 셋 이제 20%, 그리고 밸리데이션 셋 16%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세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21페이지에서 accuracy를 계산을 하였는데 모든 결과가 98%를 넘고 있습니다. 혹시 테스트셋에서 뭐 코어 데미지와 OK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테스트셋의 우리가 분류하고자 하는 클래스의 분포가 몇 대 몇이었는지를 좀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좋은 질문이어서, 그리고 뭐 발표 내용에서 설명을 했으면 좀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이런 살짝 놓친 부분을 그래도 잡아주신 것 같아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뭐 답만 드리자면, 코어 데미지가 총 62%, 그리고 OK가 38% 비율로 나왔다라고 답변을 드리면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62%, 38%의 비율이지만 그 둘을 구분하는 데 accuracy는 98% 정도가 나왔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추가 설명해 주셔서 좋습니다. 네. 유희종 학생 발언에 이제 추가드리면, 모든 결과가 98%를 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는 말씀이고, 최종 성능이 CNN이나 RNN에 비해서 이제 비슷해 보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정확도라는 건 100% 정확도에 점점 도달할수록 적은 값의 증분이라도 엄청난 성능의 상상이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DPSA 저도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굉장히 잘 해주셨던 것 같고요. 논문 리뷰와 답변까지 잘 해주셔서 매우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바로 다음 팀 질의응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팀은 AI를 이용한 노심 이상 진단 기술을 주제로 주버레브 팀에서 주버레브의 이제 한주 학생이 아마 개인으로 참여를 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네네. 네, 제가 목소리 영상이 안 좀- 보여서. 네. 네. 그러면 우선은 이제 팀에 대한 소개랑 그리고 이번 느낀 점이나 등등 해서 간단하게 한 2분 정도 사례 연구 진행 내용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원자력공학과 김한주라고 하고요. 개인으로 일단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 기반 도심 이상 상황 예측 및 진단 기술이라는 주제로 일단 발표회에서 발표했고요. 그리고 제가 발표한 연구는 일단 저희 연구실에서 일단 기술 개발 과제로 진행한 과제에 대한 발표입니다. 그래서 일단 노심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이상 상황을 진단하고 이런 기술이 많이 부재해가지고 저는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것부터 해서 학습 데이터 만들고 인공지능 모델을 최적화하고 그다음 인공지능 모델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일단 연구 진행했고 그 관련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제어봉 위치 이상 상황이나 노심 냉각제 입구 온도 불균형, 제어봉 위치 신호 오류, 계측기 신호 오류, 그다음에 크러드에 의한 AOA 예측하는 것들 등의 인공지능 모델을 적용해서 얼마나 잘 맞추는지를 비교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인공지능 모델이
모델을 그 발전소 운전원이 얼만큼 잘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뭐 GUI 만드는 것 관련해서도 일단 연구 진행했습니다. 일단 사례 연구 발표하면서 일단 제가 진행 연구인데 일단 많이 부족한 점들을 많이 좀 더 찾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필요성들을 조사하면서 일단 제 연구가 필요하다는 걸 좀 다시 깨달게 된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직 네, 네. 우선은 네. 잘 소개를 해주셨고요. 사례 연구 발표회를 통해서 근데 연구 소개나 이런 것들 잘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들 본인이 하고 있는 연구가 너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사례 연구를 통해서 뭐 다양한 주변 지식들을 좀 더 넓히고 연구를 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잘 진행하셨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저희 바로 질의응답 세션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이 조금 이제 질문이 좀 길어서 제가 요약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제출해주신 발표자를 9페이지에서 그리드 서치를 사용을 하신 이유와 이제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과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그리드 서치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튜닝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조합이나 이런 걸 찾을 때 그리드 서치를 왜 사용하셨는지에 대한 질문 같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을 되게 좀 길게 적어주셔가지고 조금 죄송스러운 답변이긴 한데요. 제가 그냥 일단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한 개라서 그 그리드 서치 방법 이용했고요. 그리고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은 제가 잘 모르는 방법이라 아직 적용 못 해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알려주셔서 제가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바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10페이지에서 정밀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데이터 레이블의 불균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증강과 증식 같은 기법을 이용해 불균형을 억제해서 결과적으로 정밀도를 높이는 방안을 사용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 감사하고요. 저는 일단 그냥 이런 방법들을 이용하는 것보다 일단 저희가 데이터 만드는 그 학습 데이터 생산 체계를 직접 개발했기 때문에 저는 데이터를 더 만드는 데 집중을 했고요. 이 데이터 한 개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일단 제가 수행한 연구에서는 한 5만 개 정도 데이터를 만들어서 했는데도 불균형이 있어가지고 일단 샘플링 방법을 바꿔서 데이터를 다시 생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데이터 증강 증식 기법은 아직 이용해 보지 않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데이터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면 레이블이 정확하게 달린 데이터를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만들어서 이제 레이블의 불균형을 좀 맞춰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잘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이제 10분씩 한 팀당 10분씩 배정이 되어 있는데 조금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느낀 점이나 이런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한 2, 3분 정도 말씀 주시고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3분 정도요? 아니요. 짧게 해주셔도 됩니다. 네. 저는 앞으로 저는 일단 스냅 데이터에 관해서 일단 학습을 해서 일단 검증하는 방법으로 해봤는데 일단 노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계속 시간에 따라서 계속 데이터가 생성되니까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를 진행해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의 한계점이라고 하면 인공지능의 판단이 블랙박스라서 일단 신뢰성이 떨어진다. 신뢰성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문제점을 일단 제가 느껴가지고 일단 후속 연구로는 이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에 관해서 연구해 볼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례 연구 발표에 이제 영상 제작하시고 오늘 질의응답까지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주버랩 팀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바로 다음 이제 핵융합 플라즈마 충돌 계산에서의 머신러닝 적용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기네스 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간단하게 팀이랑 자기소개 플러스 진행했던 내용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혼자서 팀으로 나와서 유니스트 물리학과 재학 중인 노영준입니다.
저는 이제 핵융합 플라즈마 충돌 계산에서의 머신러닝 적용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다시 말씀드리면 기네스 팀의 노영준이고요. 제 발표를 간단하게 요약해드리자면요. 먼저 핵융합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드렸고, 핵융합을 하려면 중성 입자를 쏴줘서 토카막 내에 플라즈마를 가속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이제 입자들이 충돌하면서 변하는 확률 밀도 함수를 기술하는 게 포커 플랑크 방정식이었습니다. 처음 리뷰한 논문은 이 포커 플랑크 방정식 자체를 손실함수로 사용해서 딥러닝으로 풀어내는 논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질량 보존 손실함수를 추가해서 보존 법칙을 딥러닝 모델에 따를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장도 생각해준 포커 플랑크 란다우 방정식에는 이 방정식 자체를 손실함수로 쓰는 게 어려워서 확률 밀도 함수를 이미지로 보고 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개해드린 게 이미지를 다루는 유넷 모델이었고, 이를 이용해서 포커 플랑크 란다우 방정식에 적용한 논문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논문에서도 이제 밀도, 운동량, 운동 에너지를 보존하면서 FPL 방정식에 따라서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를 종합해서 유넷 기반의 여러 물리적 보존 법칙을 손실함수로 이용한 FPL 솔버를 만드는 게 퓨처워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사례 연구를 하면서 딥러닝 모델의 평가 기준에 좀 더 정확한 표준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으로 발표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은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에서 FP 방정식을 모사하기 위해 MC와 DL 메소드가 사용되었는데 MC 방식 대비 DL 방식의 인퍼런스 스피드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났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혹시 이거 질문 답하기 위해서 PPT를 살짝 준비한 게 있는데 그걸로 화면 공유하는 네, PPT로 말씀 주셔도 좋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네, 지금 공유가 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연구에서 FP 방정, MC가 아마 몬테카를로 방식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몬테카를로 방식과 기존의 DLFP, 그러니까 딥러닝으로 푼 방식을 비교하면서 몬테카를로 방식이 보다 딥러닝이 이렇게 더 잘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여기서 질문해 주신 게 두 개의 이제 스피드가 어떻게 되느냐를 질문해 주셨는데, 사실 몬테카를로 기법으로 풀어낸 거에 걸린 시간을 논문에서 밝혀주지 않아서 정확히 스피드는 비교할 수가 없고요. 근데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논문 초반 인트로덕션에서 이제 기존 방식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그걸 좀 설명해 드리자면, 기존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크게 논문에서 말을 해주는데, 첫 번째는 그리드를 짜고선 그 그리드 위에서 계산을 하고, 그리드 포인트 외에서는 이제 인터폴레이션이나 리컨스트럭션 같은 방식으로 또 채워주는 방식과, 두 번째는 이제 몬테카를로 방식. 이건 인터폴레이션이 필요하지 않은데, 제가 예시로도 보여드렸다시피 실제 예시에서 이제 FP 방정식을 푸는 영국 제트 연구실에서 쓰는 거는 입자를 한 대략 3만 개 가량을 몬테카를로 방식으로 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1D 풀어보는 수도 있고 2D나 이렇게 디멘션이 또 높아지면은 계산에 걸리는 시간도 당연히 높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점에서 기존 방식이 대략적으로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겠구나 정도만 말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 쪽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2D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정도 걸린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뒤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다시피 이제 그러니까 아담과 L, BFGS, B 이거 두 가지로 바꿔가면서 두 개의 시간을 비교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논문에서도.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보여드린 이때 푼 아담을 썼을 때는 이제 한 대략 1시간 정도 걸린다 했는데, 이거를 L, BFGS, B 이걸로 바꾸면은 그러면 이제 보통 3분에서 몇 분 단위로 이렇게 극도로 많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 논문에서 이걸 측정한 장비가 쿼드로 K620이라는 장비인데, 이게 2014년도에 나온 GPU이기 때문에 요즘 나온 GPU로 하면은 아마도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기존 방식보다 훨씬 압도적인 속도로 빠르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답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만들면서 두 번째 질문이
네. 네, 있었는데, 네. 이것도 같이 네, 바로 여기에 질문이 나와 있어서 이렇게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 질문이 이제 토탈 손실함수의 개수에서 A1 값이 80, A2가 0.1, A3는 1로 A1이 상대적으로 많이 높은데 이게 FP 손실함수만을 이용해도 높은 성능을 보일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일단은 아니면 각 데이터 값의 크기에 따른 차이인가요? 일단 여기까지 답변을 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릴 때 총 로스 그 손실함수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각각 개수를 곱해서 세 가지 손실함수를 더한 걸로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이제 E1 FP 손실함수 앞에 80이라는 가장 큰 개수를 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유는 먼저 보시면은 저희가 풀고자 하는 거는 결국 FP 손실함수입니다. 그러니까 FP 방정식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FP 손실함수가 가장 도미넌트하게 작용돼야 됩니다. PDF의 이제 정규화가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주어진 경계값을 잘 만족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FP 손실함수에 이렇게 80이라는 큰 개수를 곱해줌으로써 이거에 도미넌트하게 이걸 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능이 이렇게 했을 때 높게 나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 모델을 학습하고 검증에 사용한 실제 물리 모델은 어떤 모델을 사용했냐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로스 펑션을 보면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많은 데이터를 먼저 뽑아낸 다음에 그 데이터를 넣어서 학습시키는데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없이 그냥 이 미분 방정식 자체를 손실함수로 써가지고 풀었기 때문에 딱히 기존의 그러니까 딥러닝으로 풀어낸 게 기존 방식과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기존 방식을 갖다 썼긴 했지만 사실 기존 방식과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해주신 물리 모델과는 사실 전혀 성능에 연관 관계가 없고요. 그래도 네. 그리고 실제 그러니까 검증할 때 실제 물리 모델을 쓴 게 아니라 검증할 때 넣어준 테스트 케이스가 그 FP 방정식에서 이그젝트 솔루션을 구할 수 있는 몇 가지 케이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존 수치 해석법으로 푼 게 아니라 그냥 이그젝트 솔루션과 비교했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질문 그거를 취합하면서 좀 한 가지 누락된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질문이어서 네, 요것도 준비해 주셨군요. 네, 맞습니다. 요거 네, 세 번째 논문에서 FPL 방정식 모사하기 위해서 인풋으로 두 가지를 2차원 영상으로 치환을 해서 넣어줬는데 이게 기존 두 가지의 인풋 이미지가 입력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 시간대의 PDF 이미지 외에 어떤 인풋이 들어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같이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제가 이렇게 이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이 논문에서 보면 이게 파란색 왼쪽에 FE랑 FI 두 가지 인풋이 들어가고 한 가지 아웃풋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왜 어떤 이 두 가지 인풋이 들어갔느냐를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제 FPL 방정식 그러니까 핵융합에서 다루는 게 플라즈마 입자다 보니까 플라즈마가 이제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게 이온과 일렉트론. 그래서 E가 이제 FE가 일렉트론의 이제 디스트리뷰션이 될 테고 I가 아이온의 디스트리뷰션. 이 두 가지 디스트리뷰션을 다 알아야 풀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넣어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웃풋으로 나온 거는 델타 FI, 즉 그 일렉트론이 아니라 아이온만의 이제 PDF의 변화 델타 값만 풀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기네스 팀에서 답변을 굉장히 잘 진행을 해주신 것 같고요. 또 시간도 딱 10분에 맞게 끝나서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네스 팀도 사례 연구 플러스 이제 질의응답까지 잘 진행을 해주셔서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바로 이제 마지막 원자력 발전 분야의 마지막 팀입니다. 그래서 APA 팀인데요. APA 팀은 핵융합 플라즈마 평형 개선에서의 물리 기반 신경망 적용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또 APA 팀에서 간단한 팀 소개랑 진행했던 내용들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제가 그 개인으로 참가한 게 기네스 팀이고 또 APA 팀으로 이제 팀으로 같이 참가해서요. 네, 또 제가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이번에도. 네, 일단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핵융합 플라즈마 형 계산에서의 물리 기반 신경망 적용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APA 팀의 노영준 그리고 박찬수입니다. 네, 먼저 저희가 다룰 방정식인 그라드 샤프란노프 방정식에 대해서 저희는 설명드렸고, 그게 이제 외부 코일의 전류와 플라즈마가 주어졌을 때 자기장 선속, 즉 마그네틱 플럭스가 어떻게 생기는지 풀어내는 방정식이었고, 기존 수치 해석은 계산의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편미분 방정식 자체를 학습하는 딥러닝 모델인 핀즈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핀즈는 데이터 없이 주어진 편미분 방정식으로만 물리적 예측을 하는 딥러닝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모델이 편미분 방정식의 특정한 초기 조건 그리고 파라미터 그 한 케이스만 사용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정 범위 안에서 파라미터가 연속적으로 변화 가능하도록 그런 파라미터 PD에 대한 프리딕션을 모두 내놓을 수 있도록 오퍼레이터를 학습시키는 딥보넷을 저희가 그 답으로서 찾아서 제시를 했는데요. 그리고 그 학습 결과를 더욱 제고하기 위해 저희가 또 찾아서 제시했던 게 그 각 로스텀의 개수를 다이나믹하게 업데이트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찾아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테크닉들을 이용하여 계산 시간 및 계산량, 데이터 효율성이 좋은 그래드 샤프란노프 이퀘이션 솔버를 연구 개발, 제안하여 핵융합 플라즈마 시뮬레이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기까지가 유니스테이 팀 APA의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례 연구도 잘 진행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 질문이 들어온 것이 두 가지가 있어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이 APA 팀 이름으로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합쳐져 있는 질문이었는데, 이게 아마 좀 질문하신 분이 양쪽 다한테 아마 질문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똑같습니다. DTL 모델을 학습하고 검증에 사용한 실제 물리 모델은 어떤 물리 모델을 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물리 모델이 달라져도 적용한 방법론이 잘 작동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핀즈 같은 경우는 설명해드렸다시피 데이터 없이 편미분 방정식으로만 물리적 예측을 하는 딥러닝 모델이기 때문에 학습에는 실제 물리 모델이 사용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문에서 여러 가지 그 예시가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보여드린 버거스 이퀘이션을 푸는 예시 같은 경우에는 검증을 위해서 실제 물리 모델 사용된 거는 이제 기존 수치 해석 방법에서는 갤러킨 파이너트 엘러멘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그걸 풀어서 그 실제 값을과 ML 값을 비교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 모델이 달라져서 적용하는 방법론은 사실 물리 모델을 그 학습할 때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작동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논문에서 저자가 그 링크를 걸어준 GitHub에 들어가면은 실제로 쓰인 데이터를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매트랩 코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얻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X축과 그 T축, 시간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DL 모델을 학습할 때는 그 핀즈의 이제 손실함수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방정식 자체의 손실함수였고, 두 번째는 이니셜 컨디션,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경계값, 바운더리 컨디션 세 가지 이제가 있어가지고 그 기존 방식으로 풀어낸 데이터를 가져와서 거기에 이제 초기값과 경계값만 가져와서 이제 그 손실함수에 사용한 그 정도로는 사용했었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분 40초 정도의 로스 펑션의 특정 항에 이제 20이 곱해져 있고 그 이유가 안 밝혀져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 이유를 혹시 추측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질문 감사드립니다. 특정 로스텀에 20이라는 숫자를 곱함으로써 어떻게 더 좋은 학습 결과가 얻어질 수 있었는지 그 이유에 관한 저희의 생각을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 특정 로스텀이 너무 빠르게 수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발표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렸던 논문인 When and Why Pins Fail to Train을 보면 그 average convergence rate가 큰 텀이 전체 convergence rate를 도미네이트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PD 레지듀얼 텀이 더 빠르게 수렴함으로써 물리적으로 잘 맞는 답을 내는데 악영향을 준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 학습 결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도미넌트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말씀해주신 상황에서 해당 텀의 컨버전스 레이트가 도미넌트했기 때문에 그렇게 20이라는 정수를 곱해서 더 나은 학습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담으로 그 발표의 마지막쯤에 소개해드렸던 알고리즘은 말씀드린 것과 같은 문제의식으로부터, 즉 로스텀 간의 수렴 속도가 다르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제안된 것이었는데요. 각 로스텀 간의 컨버전스 레이트의 비율을 맞춰줌으로써 더 나은 학습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각각의 로스텀을 어떤 비율로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또 학습이 잘 되고 또 안 되는 것에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비율을 아마 20이라는 숫자로 맞춰주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APA 팀은 한 3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빠르게 주셔서 또 혹시 뭐 한 1, 2분 정도 뭐 이번 사례 연구 발표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소감이라든지 뭐 앞으로 내가 진로를 뭐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등등의 간단한 내용 말씀 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저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이제 인공지능 요즘에 많이 핫하기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그러니까 들어만 봤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논문들을 찾아보면서 실제로 딥러닝이 또 물리적인 이런 분야에서도 핵융합 이런 걸 풀어내는 데로 쓸 수 있다는 게 되게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딥러닝을 학습시키려면 요즘에 구글이나 이런 데 보면 데이터셋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이런 걸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그런 데이터 없이도 물리 방정식만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유의미한 결과를 빠르게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 모델로 있다는 게 또 재밌었습니다. 네, 저는 이 정도로 느낀 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저희 연구는 포워드 프로블럼에 집중되어 있지만 인버스 프로블럼에 특히 집중해서 흥미를 더 느꼈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현직에 계신 분들께 말을 들어봤는데 뭐 딥러닝 테크닉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하면 뭐 30대 여성은 어떤 버튼을 클릭해서 몇 초를 서핑하고 그 다음에 무슨 버튼을 클릭한다 이런 것들을 피처로서 뽑아낼 수 있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건 보통 인간의 직관을 대체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핀즈의 인버스 프로블럼이 비슷하게 아직 피직스가 다 밝혀지지 않은 영역에서 인간의 직관을 그런 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인버스 프로블럼에서도 또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네. 네, 느낀 점까지 잘 발표해준 APA 팀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여기까지 해서 저희 원자력 발전 분야에 참가한 팀들의 질의응답을 모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원자력 비발전 분야에서 참가한 팀들의 질의응답도 또 해볼 예정인데요. 잠깐 넘어가기에 앞서서 저희 혹시 다들 카메라를 오픈하실 수 있다면 참가한 팀 다 같이 좀 단체 사진을 하나 남겨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카메라 오픈이 가능하신 참가팀 분들께서는 이제 카메라를 오픈을 해주시고 저희 단체 사진 하나 남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들 반갑습니다. 사례 연구 발표에 잘 진행해 주신 것만 봤는데 또 이렇게 뭔가 카메라로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잠깐 이제 다들 카메라 오픈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네, 다른 분들은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오픈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카메라 온을 해주신 것 같아서 그럼 저희 단체 사진을 하나 남겨보도록 할게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저희 여러분들 카메라를 보고 활짝 웃어주시면 됩니다. 마스크 쓰신 분들은 네, 아쉽지만 눈만 같이 웃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단체 사진까지 한번 남겨봤고요. 저희는 그러면은 10분 정도 쉬었다가 8시부터 원자력 비발전 분야에서 참가해주신 팀들의 질의응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저희 원자력 비발전 분야의 내용들을 같이 한번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첫 번째 원자력 비발전 분야의 첫 번째 팀은 이제 머터리얼 도사이고요. 그리고 역방향 소재 설계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머터리얼 도사팀 간단하게 팀 소개랑 그리고 이제 사례 연구 해주셨던 내용들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머터리얼 도사 김도형입니다. 저는 이제 혼자 참여했는데요. 그 팀 이름은 우연히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머털 도사에 노출이 되었는데 마침 제 주제가 이제 재료과학 분야여가지고 네,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저의 발표 주제는 이제 역방향 소재 설계 인공지능 기술로 이제 요즘 재료 분야에서 핫한 주제가 이제 인공지능을 적용한 신소재 개발인데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는 대부분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물질들의 물성을 이제 학습시키고 그 상관관계를 찾아가지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소재의 물성을 예측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러한 이제 정방향 인공지능 기술로는 본인이 원하는 소재의 물성이 나올 때까지 그 조성이나 구조들을 바꿔보면서 예측하거나 혹은 인공지능이 생성해준 새로운 재료들의 물성을 일일이 테스트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물성을 찾을 때까지 반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본인이 원하는 물성 정보를 입력하고 이때 그 물성을 갖는 소재 정보를 출력해주는 역방향 소재 설계 기술을 적용한다면 훨씬 편리하고 빠르게 소재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방향 소재 설계의 대략적인 개념과 적용된 신약 개발이랑 결정성 물질 개발에 대한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이란 단어를 주변에서 많이 들어는 봤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공부를 해본 적은 없었고 그리고 현재 연구하고 있는 분야도 이제 재료공학 분야인데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는 그 웹 익스페리먼트를 하고 있지만 요즘 트렌드가 인공지능을 적용한 신소재 개발이기 때문에 이번 사례 연구 발표회를 통해서 새로운 분야를 공부할 수 있었고 또 미래의 이제 연구 영역을 넓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사례 연구 팀 소개랑 진행했던 내용들 이제 간단하게 잘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희 바로 그 질의응답 세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지오겐 모델에서 31,713개의 기존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14개의 새로운 제올라이트를 모델이 만들었다고 했는데 모델을 설계하고 수만 개의 데이터를 준비해서 뭔가 14개의 SIO로만 이루어진 구조를 얻는 게 크게 효율이 좋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방식도 이 정도로 코스트가 높은지 기존 방식과의 비교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재료과학 분야에서 머신러닝은 이제 재료의 물성을 예측하는 데만 사용되어 왔지 이 제오간 모델에서 말하는 결정성 재료를 새롭게 창조를 해낸 적은 없었습니다. 특히 그 제올라이트와 같이 다공성 구조는 이제 다른 결정성 물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또 복잡한 위성 때문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생성하기가 특히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기존의 방법들은 이제 많은 물질들의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적용을 하더라도 그 생성되는 물질들의 이제 대부분의 물성이 매우 좋지 않은 케이스들이 많아서 내가 원하는 물성의 새로운 그 분자 구조라든지 이런 거를 창조를 해내는 데는 굉장히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네, 마저 두 번째 질문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물성에서 소재 설계 기술 방식을 구현하는 인버스 디자인의 재료 표현자, 생성 모델에서 피처 선정, VA, 겐 개념 도입 등에서 고려하셨던 점들, 그리고 추가로 알아볼 여지가 있었던 내용들이 무엇이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신소재 개발에 있어 프로그래밍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적용된 사례를 재미있게 잘 보았습니다라고 질문과 감상평을 남겨주셨는데요. 혹시 이게 조금은 이제 포괄적인 질문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 영상에서 이 말씀드린 이 겐 모델은 이제 랜덤 노이즈 값을 입력으로 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기 때문에 그 생성자가 어떤 데이터를 생성할지 제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겐을 이제 재료 설계에 이용을 한다면 내가 원하는 특성을 갖는 구조를 설계하기가 어려운데 이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목표하는 성능을 생성자 입력값과 학습 데이터에 이제 라벨에 이제 추가해가지고 새로 겐을 발전시킨 컨디셔널 겐이 이제 제시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이 CGN을 적용을 한다면 이 라벨에 넣는 값을 통해서 생성자의 출력 값을 이제 조절할 수 있는데 제가 발표 영상에서 설명드린 그 제오 겐도 이제 학습 후에 트레이닝 후에 원하는 성질 범위의 제올라이트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이제 그 메테인을 이제 흡수하는 에너지 영역대 중에서도 18에서 22kJ/몰에 해당하는 딱 그 성질을 갖는 제올라이트의 이제 분자 구조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소재에 대한 물성 예측을 할 때 확보된 데이터베이스 범주 내에 있을 때는 이제 높은 정확성을 보이는데 이 데이터베이스 범주 밖에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제 낮은 정확성을 보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제 내삽 문제는 높은 정확성을 보이지만 이제 외삽 문제에서는 낮은 정확성을 보입니다. 예를 들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여러 조성의 인터 메탈릭 이원계 합금에 대한 정보만 있고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을 했다면 이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조성의 인터메탈릭 이원계 합금의 물성은 높은 정확성을 가지고 예측을 할 수 있지만 다른 구조 혹은 코어쉘 구조와 같은 이런 다른 구조에서의 합금의 물성은 낮은 정확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또 새로운 데이터베이스에 코어쉘 구조 합금의 물성을 또 포함을 시키게 되면은 어느 정도 극복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다시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범주 안에 있을 때의 정확성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이는 이제 재료 분야에서 인공지능 적용을 할 때 해결해야 할 앞으로의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은 이 역방향 소재 설계라는 부분은 사실 저도 굉장히 익숙치 않은 분야라서 이쪽 분야를 리뷰해 주시는 게 굉장히 모든 팀들이 다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또 새로운 분야를 저도 접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양한 내용을 담아서 지금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 해당하는 답변은 여기 있는 답변란에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머터리얼 도사 팀도 네, 그 AI 관련된 사례 연구 조사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다른 여러 팀에서 지금 여기 있는 답변 부분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이거를 내일 저녁 6시까지 이런 식으로 지금 주셨던 답변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요거 역시도 저희가 아까 안내드린 것처럼 심사위원분들의 이제 심사 참고 자료로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내일 저녁 6시까지 여기에다가 답변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바로 다음 팀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팀은 최영경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팀명으로 해서 참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최영경님께서 치아 자동 분할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례 연구를 진행을 해주셨는데요. 네, 영경님 지금 네, 마이크랑 카메라 온 가능하실까요? 아, 제가 지금 연구실이어서 네, 마이크만 알겠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이크로만 답변을 네. 부탁을 드리고요. 우선은 간단하게 팀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사례 연구 발표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들 등등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인 팀으로 참가한 최영경이고요. 저 혼자 참가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 이름으로 팀명 최영경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저는 현재 그 카이스트 조승윤 교수님 연구실에서 석사과정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번에 사례 연구 발표회로 참가한 주제는 이제 자동화 치아 분할법이라는 사례로 참가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특히나 이제 치과 임플란트 수술이 이제 빠르고 신속하고 안전성 있게 그리고 편의성을 확보하고자 이제 임플란트 쪽에서 이제 로봇 시스템 개발이 매우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이제 기존 디지털 가이드 이미 디지털리 가이드돼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이 수술은 이제 아직까지 비교적 시간이 이제 길고 정확도나 뭐 유연성, 편의성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더더욱 임플란트라는 이제 좀 더 복잡한 수술이기 때문에 이제 환자의 수술 부위를 정확하게 인지하기 위해서는 자동화 치아 분할법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 필드에서 생각을 하고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 의료 영상 분야에서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한 영상 처리가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이제 AI를 적용한 이 치과 필드에서도 자동화 치아 분할법이 개발이 된다면 환자의 이제 치아 구조와 또한 이제 치아 붙어 있는 상악과 하악의 약골 구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복잡한 신경의 위치까지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들에 대한 노벨티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제가 이걸로 진행을 하였고요. 저는 이제 단계적 분할 및 분류 방법 그리고 유넷을 기반으로 한 치아와 악골 분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치아 쪽은 아니지만 치아 영상에도 충분히 어플라이를 해볼 수 있는 좀 더 발전된 액티브 컨투어 모델을 이용한 완전한 자동화 의료 영상 분할법은 다룬 총 3가지 다른 사례를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 연구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제 치아의 완전한 자동화 분할법을 구현해내기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이제 덴탈 필드에서 진행된 연구 중에 아직 풀리 오토매틱한 것은 없, 없으며 이제 그 뒤에 이제 질문에도 나오지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없이 트레이닝 시키는 것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트레이닝을 많이 시키고 그거를 이제 나중에 테스팅할 때는 충분한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데 치과 치과의 경우 이제 치아와 상악과 하악 뼈들이 뿌리 쪽으로 가면 많이 붙어 있는데 이거를 아직은 인공지능으로서 정확히 분류하기가 어렵고 이거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트레이닝 단계 전에 특히 이제 엑스퍼트 치과 의사분들이 그걸 매뉴얼리 라벨링을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할 시간과 인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아직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제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여기서도 얘기를 했고 이 질문에도 나오게 된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제 사례 연구 설명은 끝이 났습니다. 네, 네. 소개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바로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CBCT 영상을 파노라마 영상으로 바꿔서 분할한 뒤 다시 CBCT 영상으로 바꾸는 이유는 뭔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이 해당 질문은 아마 제가 연구한 논문 중에 2번째 연구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모든 환자들을 CBCT, 그러니까 3D 영상으로 찍고
그걸 파노라마로 바꿔서 다시 CBCT로 이제 바꾸는데 과연 이게 necessary한 스텝일까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세그멘테이션과 클래시피케이션, 분류와 분할이 같이 진행될 때는 3D로 진행을 하는 것보다 2D로 진행을 하는 것이 비교적 시간이 훨씬 덜 들고 다행히 이제 당연히 난이도가 훨씬 더 낮습니다. 더 수월하고요. 또한 CBCT 영상을 찍었어도 치과 의사분께서 치료나 수술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환자의 파노라마 영상이 실시간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CBCT 영상보다는 그래서 수술이나 이제 분류 정확도 측면에서나 시간적 측면에서 중간에 파노라마 영상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중간 단계가 필요해서 다시 CBCT, 파노라마, 그리고 다시 CBCT로 가는 이런 단계가 꼭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바로 두 번째 질문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까 잠깐 소개를 해주신 것 같지만 이제 일단은 뭐 치아 이미지에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이용해 치아 자동 분할을 가능하게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훈련 데이터 세트에서 이를 무작위로 10배 증가시켰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뜻하는 것인가요? 일단 요 질문이 있었는데요. 요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증가시켰다는 말이고요. 이걸 오그멘트를 시켰을 때는 이제 0도에서 360도를 각각 60도씩 6번 잘라서랑 36도씩 10번씩 잘라서 Z 방향으로, Z축으로 다양하게 많은 데이터로 증가를 시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수가 굉장히 한정적이어서 라벨링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단계가 꼭 필요한 단계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제가 이거 질문을 보고 개인적으로 조금 추가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아까 이제 360도를 뭐 돌려서 이제 몇 도 방향으로 잘랐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이제 로테이션을 해서 어그멘테이션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 로테이션 이외에 다른 어그멘테이션 방법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로테이션만으로 이제 10배 증강을 시키신 걸까요? 질문을 주신 요 해당 논문에선 그렇고요. 근데 또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인텐시티 트랜스포메이션을 사용하는 논문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해당 방금 이제 답변 주신 내용에 대한 거는 여기다가 잘 정리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2분 정도 추가 시간, 질문 답변이 끝나고 2분 정도 추가 시간이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뭐 1, 2분 정도 추가적으로 본 사례 연구 발표에 대해서 뭐 느낀 점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그리고 기존에 이제 네, 사용한 기존 사례가 사례. 있는지도 하셔가지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분할이랑 분류가 거의 이 필드에서는 같이 가기 때문에 분류 쪽에서도 이제 이런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 사용이 되는데 제가 이제 이 엑셀 시트에 논문 이름을 이제 추가를 할 건데요. 요 해당 논문에서는 이제 프리트레인드 알렉스 넷을 사용한 거였는데 요 논문에서도 이제 영상 회전이랑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텐시티 트랜스포메이션 이용을 하여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한 건데요.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오그멘테이션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했는 경우가 이제 한 대략 5% 정도 더 분류 정확도를 높이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사람마다 치아의 개수도 다르고 모양도 매우 달라서 각자 그거를 이제 오그멘트를 시키면 다양한 치아의 트레이닝과 분할 및 분류가 가능해지고 따라서 이제 특히나 이제 이런 의료 영상 인공지능을 사용한 의료 영상에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음소거가 되어 있었네요. 제가 누락한 질문에 더불어서 답변까지 주시고 또 간단히 느낀 점까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사례 연구 발표에 참여해 주셔서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다음으로 DM 팀에서 이제 의료 영상 품질 개선을 위한 딥러닝 기술의 적용이라는 주제로 사례 연구를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DM 팀의 이제 간단한 소개와 사례 연구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하셨는지 그리고 느낀 점을 간단히 발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DM팀의 류동민이라고 합니다. 저도 1인 팀인데 그냥 류동민이라는 팀 이름을 하기가 뭔가 민망스러워서 그냥 이니셜로 이름을 적었고요. 제목처럼 이제 의료 영상 품질 개선을 위한 딥러닝 기술의 적용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사례 연구 발표를 했었는데 우선 제 소개를 빠뜨렸네요.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방사선의학물리 연구실에서 박사과정 하다가 지금 토모큐브라는 이제 세포 영상 촬영 및 데이터 처리 뭐 이런 데이터베이스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 이제 전문 연구요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 종류의 이미지 인버스 프로블럼을 해결하는 쪽으로 이제 필드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아무래도 대학원 때 이제 했던 의료 영상들에 대해서 이제 품질 개선이라고 써뒀는데 디노이즈들에 대한 리서치를 조금 찾아서 이제 리뷰를 해봤고, 네, 리뷰하면서 느꼈던 점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주로 마이크로스코픽한 스케일의 이미지들을 디노이즈 하는데 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메디컬 이미지 특히 이제 CT나 MR 같은 좀 이제 좀 큰 스케일의 밀리미터 혹은 센티미터 스케일의 이미지들이랑 이제 마이크로미터 아래 스케일의 이미지들이랑 디노이즈 기법들이 상당히 좀 차이도 많이 나고 결과도 많이 다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이제 2D 픽셀 이미지들인데 어떤 방법론들을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결과도 다르고 그 과정도 달라서 흥미롭게 리뷰 진행했습니다. 네, 팀 소개와 사례 연구 진행하셨던 내용 소개 감사드립니다. 그럼 바로 질의응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온 첫 번째 질문은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계측되는 값들은 많은 노이즈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원전 사고 진단 모델을 인공지능 기술로 구현하여도 실제 필드 적용 시에 성능이 매우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딥 이미지 프라이어 기술을 이미지 데이터가 아닌 원전 계측 정보에도 적용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우선 제가 연구 발표 동영상에는 딥 이미지 프라이어, 그러니까 DIP라는 기술을 되게 짧게 설명하고 넘어갔었는데 지금 조금만 더 설명을 하자면 딥 이미지 프라이어라는 기술은 우선은 이제 2D CNN의 이미지 자체의 규칙성을 찾아내는 성능에 주목하고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딥 이미지 프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2D CNN에다가 이제 랜덤 벡터를 계속 집어넣으면서 이터레이티브하게 어떤 타겟 이미지를 학습을 시키면 그때 이제 그 CNN이 타겟 이미지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미지 자체의 규칙성, 그러니까 여기서 영어로는 이미지 프라이어라고 표현을 했죠. 이미지 프라이어를 먼저 배우고 나중에 불규칙한 노이즈들을 차차 배우게 된다라는 그런 이제 컨셉추얼한 인식을 갖고 이제 노이즈를 배우는 기간이 더 기니까 노이즈를 배우기 전 그리고 이미지의 프라이어를 배운 직후 그때 딱 끊어서 이터레이션을 끊어버리고 이제 모델의 아웃풋을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아웃풋 이미지로 디노이즈드 이미지로 쓰겠다라는 게 딥 이미지 프라이어의 이제 컨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딥 이미지 프라이어는 주로 2D CNN을 사용할 수 있는 분야에 많이들 사용됩니다. 여기서 이제 계측되는 값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측값이 어떤 양상일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계측값이 이제 1D 시퀀셜 데이터다라고 하면 이제 DIP를 적용하는데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DIP 기반 연구들이 많이 나왔는데 2D나 3D 이미지에 적용하는 경우는 많지만 이제 1D 시그널에는 DIP를 적용하는 경우도 제가
따로 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완전 계측 값들이 뭐 2D 값들이다, 2D 밸류들이다라고 하면 DIP를 적용해 볼 만한 가치가 있겠으나 만약에 1D 시퀀셜 데이터다라고 하면 적용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딥 이미지 프라이어, 즉 이미지 자체 프라이어가 존재해야 DIP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내추럴 이미지 사진 같은 경우는 그레디언트가 어느 정도 일정한 값들을 보이니까 이제 이미지 프라이어가 확실한데 뭐 노이즈가 좀 가득한 좀 불규칙적인 이미지의 노이즈를 지워야 된다라고 하면은 DIP가 맥을 못 추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프라이어가 확실하지 않고 불규칙적인 계측값의 노이즈가 또 꼈다라고 하면 DIP를 적용해서 디노이즈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 충분한지 모르겠네요. 네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여기 지금 1차적으로 답변을 적어주신 것 같은데 조금 더, 네, 더 많이 설명을 해주셔서 살을 붙여서 답변을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감사드리고 바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분께서는 딥러닝을 이용해 세포 이미지의 노이즈를 제거하는 연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발표하신 논문은 CT 등 보통 큰 규모의 사진을 다루는데 이에 사용된 CNN이나 DIP 베이스드 방법론이 세포 이미지에도 적용될 수 있나요?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일단 디노이즈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슈퍼바이즈드고 두 번째가 언슈퍼바이즈드입니다. CT 같은 큰 규모의 이미지들은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CT 같은 큰 스케일의 이미지들은 이제 뭐 슈도-GT라고 하죠. 그라운드 트루스 비스크무리한 이미지들을 만들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예를 들면 CT 같은 경우는 팬텀을 여러 장 찍어서 이미지를 이제 에버리징을 하면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에 가까운 값이 나올 거고, 혹은 이제 저선량 CT의 디노이즈를 한다 하면 이제 그의 페어에 맞는 고선량 CT가 있는 등의 이제 슈퍼바이스드 메소드를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세포 영상 같은 경우는 그렇게 페어를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세포를 완전히 굳혀서 이제 장시간 노출시켜서 영상을 찍어야 그라운드 트루스를 얻을 수 있는데, 세포를 굳히는 순간 이제 세포에 손상이 간다거나 뭐 그런 식의 이제 비가역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그라운드 트루스를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세포 영상, 특히 이제 마이크로스코픽 스케일의 이미지에서는 그 CT 같은 매크로스코픽 스케일에서 쓰는 것처럼 슈퍼바이즈드를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언슈퍼바이즈드 방법들을 많이 찾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DIP이고, 이 방법들을 CT에 적용하는 것처럼 이제 세포 이미지에도 적용을 하게 되면 DIP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어떤 특정 이미지 프라이어를 확실히 갖고 있는 이미지들에 잘 워킹하고 랜덤리스가 강하거나 뭐 아예 이미지 자체의 불규칙성이 좀 뚜렷한 이미지들에는 잘 워킹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세포 이미지다라고 하면은 DIP를 제가 세포 이미지 여러 번 적용을 해봤는데 만족할 만한 결과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세포가 하나 있고 그 안에 핵이 있고 주변에 이제 뭐 지질이 낀다거나 아니면 조그마한 세포 소기관들이 있는데 그 세포 소기관들이 노이즈랑 잘 구분이 안 돼요. 노이즈 일반적인 샷 노이즈랑 크기가 조금 차이 나는데 뭐 그렇다고 샷 노이즈랑 구분이 뚜렷하게 막 소기관이 크게 보이고 이런 게 아니라서 DIP를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그런 샷 노이즈들을 싹 같이 지우면서 소기관도 밀어버리거나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DIP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진짜 픽셀 하나 가려놓고 리스티 필드를 좀 크게 줘서 이제 주변 픽셀 값들만 보고 가운데 가린 픽셀의 값을 예측하는 등의 이제 노이즈 투 보이드라는 논문이 있는데 그런 계열로 이제 디노이즈를 주로 하고요. 그래서 좀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CT 같은 큰 규모의 이미지들에 사용하는 디노이즈 메소드들은 조금 이제 완만한 그레디언트를 가정하고 실험을 하게 되고 세포 영상 같은 경우는 좀 그레디언트가 급격하게 변하는 감이 없잖아 있어서 좀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약됩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시간이 딱 맞춰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DM팀의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사례연구 발표 수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음 또 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팀은 예시리 팀인데요.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한 뇌종양 환자의 예후 예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례 연구를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간단하게 팀이랑 그리고 사례 연구 진행했던 내용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예시팀의 김예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했던 주제는 뇌종양 환자들의 예후 예측 모델을 탐구하는 것이었는데요. 제 개인적인 학위 과정 중에 꼭 해보고 싶은 주제가 환자들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그런 방사선 치료 혹은 뭐 핵의학 치료 딜리버리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very first 스텝으로 현재까지 환자 예후 예측에 어떤 방법론들이 이용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 문제점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기법들이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를 좀 집중적으로 탐색해 봤습니다. 그래서 본 탐구를 진행하면서 구체적으로는 뭐 피처 익스트랙션 과정의 중요성이나 뭐 의료 영상의 의료 영상을 모델의 인풋으로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게 얼마나 예측력을 높이는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발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의료 분야에서 앞으로 인공지능 기법들이 점점 더 활약을 해 나가겠구나라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미처 담지 못한 내용이 많아서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고 공부한 내용들을 토대로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그 사례연구 발표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예시리 팀에 이제 총 3가지 질문이 들어와서 하나하나 한번 이제 질의응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주제인 콕스 리그레션 앤 랜덤 포레스트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82명의 데이터를 이용하셨는데 표본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표본이 작으면 그만큼 과적합의 확률이 높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일단 표본이 너무 작은 것 아니냐? 네, 매우 공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문의 경우에는 100명이 채 안 됐고, 두 번째 논문도 500명이 채 안 됐고, 세 번째 논문에서도 200명대 후반대로 모두 이제 데이터셋의 사이즈가 뭐 엠니스트 손글씨 파악하는 데이터 그런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편이기 때문에 분명히 과적합 문제가 무시 못할 수준으로 존재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새 논문의 공통된 리미테이션으로 이제 한 기관의 데이터만 가지고서 학습과 검증을 진행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외부 기관의 다른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고 있는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좀 많이 아쉬움이 남는다고 적어두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 랜덤 포레스트 관련 논문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LIME 분석과 버추얼 페이션트 그룹 어널리시스로 블랙박스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발표 내용에서는 말씀해 주신 내용을 통해 블랙박스를 해결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혹시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일단 그 블랙박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제가 이해한 바로는 대부분의 머신러닝, 뭐 나아가 딥러닝 모델들의 경우에는 이제 입력 영상 혹은 입력 특징들의 어떤 부분이 등장을 했길래 어떤 부분을 보고서 이 모델이 타겟 배열이 이럴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지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요지로 사용을 했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려는 대표적인 노력으로서 로컬 인터프리터블 모델 아그노스틱 익스플레네이션 줄여서 라임 아날리시스 하고 그레이드캠 기법 등이 많이 사용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논문의 경우에는 이제 라임 분석을 이용해서 각각의 피처들에 대해서 뭐 예로 들자면 나이가 뭐 56세 이상일 때, 뭐 나이가 뭐 몇 살 이하일 때 인풋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모델이 이 딥러닝 모델 죄송합니다.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 예측 베리어블을 어떻게 반환해내는지 그것이 정량적으로 분석이 가능하게끔
진행할 수 라는 요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Virtual Patient Group Analysis 또한 유사한 방식으로 각 인프 피처들에 대해서 정량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모델들과는 다르게 해석을 시도했다는 점이 이 두 번째 논문의 차이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바로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이것도 이번 논문의 Figure 5에서 피처를 정할 때 어떤 기준을 두고 정한 것인지 혹은 랜덤하게 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선택된 피처의 조합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게 두 가지 질문을 제가 합쳐놓은 것인데, 피처 익스트랙션을 위해 글로벌 서치를 진행하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피처를 어떻게 이제 선정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을 부탁을 드릴게요. 네, 실제로 이제 이 논문의 어펜딕스를 보면은 총 13개 피처들 중에서 어떤 조합으로 모델을 만드느냐, 검증을 해내느냐에 따라서 예측성능이 매우 상이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팀이 적어놓은 본문을 보게 되면 물론 가장 높은 예측력을 반환해내는 피처셋을 찾기 위해서 글로벌 서치를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나 다양한 기타 제한점들을 고려했을 때 포워드 피처 셀렉션을 진행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는 뭐 13개 피처를 전부 다 파악한다고 했을 때 13개 중에서 한 개씩 넣어보면서 어떤 피처가 가장 높은 예측력을 반영했는지 먼저 골라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12개 중에서 또다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해서 다음으로 예측에 반드시 쓰여야 되는 피처를 골라내고 이런 식으로 피처를 추려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모두 잘 진행을 해주신 것 같고요. 한 2, 3분 정도 시간이 남아서 혹시 네, 특별히 마지막으로 이제 사례 연구 발표에 마무리하면서 하고 싶은 말씀이나 이런 거 있으면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이 누레인 행사를 통해서 초반에 7, 8, 9월 달에는 이렇게 연사원님들의 강연을 듣고 이해하는 행사들뿐만이 아니라 AI 기초 시리즈 그리고 요 사례 연구의 발표회까지 저희가 직접 참여하고 자세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음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학문의 벽이 점점 계속 허물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원자력 유관 전공 학생들도 이 인공지능 기법을 깊숙하게 공부를 해서 각자의 연구 주제에 맞게 계속 도입을 해보려고 노력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뉴레인 활동을 또 좋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사례연구 발표에 지금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하셨던 여러분들이 아마 주인공이고 이걸 통해 많이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또 좀 이렇게 참여하면서 굉장히 좋았다는 말씀을 주셔서 지금 이제 저도 굉장히 기쁜 것 같습니다. 네, 사례연구 예시리 팀도 사례연구 발표까지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질의응답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저희는 다음 이제 원모타임 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모타임 팀은 딥러닝 기법을 활용한 방사선 치료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을 해주셨는데요. 간단하게 팀 소개 그리고 사례 연구 진행했던 내용들을 한 1, 2분 정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톨릭 의과대학 의공학교실의 원모타임 팀입니다. 저는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인공지능이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활용되는지 살펴볼 수가 있었고 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이 의료에 쓰이는 경우는 크게 진단과 치료로 나눠지는데요. 그중에서 방사선 치료 과정은 진단을 위한 영상 촬영 후에 이제 암이 진단이 되면 방사선 종양학과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단받은 환자는 CT 촬영을 함으로써 CT 시뮬레이션 영상을 스캔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 그 CT 영상을 베이스로 해서 컴퓨터로 치료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이 치료 계획을 가지고 환자를 방사선으로 치료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 워크플로우 중에서 암 진단 예측, 그리고 CT 이미지 시뮬레이션, 그리고 트리트먼트 플래닝 시스템 이렇게 해서 각 3가지 단계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질병을 예측하고 또 이 치료 계획 과정 중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방사선 치료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해주는지에 대한 연구 사례 발표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사례 연구 진행해 주신 내용에 대한 2가지 질문이 들어와서 질의응답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첫 번째 논문의 내용 중에 엔드-투-엔드 모델이랑 LDA 모델의 가장 큰 차이점이 피처의 추출 유무라고 하셨는데 이외에도 또 다른 특징의 차이가 있다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 질문 받고 조금 당황하긴 했는데 이게 제가 발표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약간 오해가 생긴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다른 차이점들은 이제 피처를 추출해서 이렇게 파생되는 차이점으로 이제 크게 보면 피처 익스트랙션이 이제 두 모델의 어떻게 보면은 유일한 차이점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제 본 논문에서는 피처 익스트랙션이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다고 느껴서인데요. 그 발표에서 잠깐 얘기하기는 했는데 이제 해당 논문을 읽으면서 덴스넷 같은 그 구글랩보다 성능이 좋다고 평가된 알고리즘이나 아니면 다른 알고리즘이랑은 전혀 비교를 하지 않고 구글랩만 사용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었는데 이제 제가 해당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도 아니고 이제 딥러닝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지만 감히 추측하건대 이제 덴스넷 같은 모델을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구글렛이 인터셉트 모듈이랑 이제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을 이용해서 이제 깊고 넓은 모델을 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깊은 구조에서 하이 레벨 피처를 추출하기 위해서 구글렛을 이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피처 익스트랙션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가장 큰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것 때문에 충분히 오해가 생겼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굳이 이제 퓨처를 추출해서 파생되는 특징이긴 하지만 질문에서 요구해 주셨듯이 다른 특징을 말해보자면 화면 공유 잠깐 할 수 있을까요? 네네네. 지금 화면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이미지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그 그림을 보시면 피처를 이쪽에서 추출을 하게 되면서 그 가장 좋은 성능을 이렇게 보여주는 퓨처들을 이제 सब셋 퓨처를 추출하게 되는데 이게 오버피팅이나 훈련 시간을 축소하기 위해서 सब셋 퓨처를 추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라스트 피처 셀렉션이라는 걸 통해서 추출하고 이 추출된 거를 LDA 클래시파이어를 이용을 해서 이제 브레스트 캔서 리스크를 예측하게 되는 요 구조가 조금 다르다는 엔드 투 엔드랑 그런 특징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PPT를 공유를 해주신 김에 두 번째 질문까지 바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논문에서 MRI 이미지로 플래닝하는 것은 CT 이미지로 플래닝할 때랑 속도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그리고 MRI 이미지를 가지고 CT 이미지를 얻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아직 임상에서 MRI 영상만으로는 플래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은 선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CT 영상의 HU 값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 하운스 필드 유닛 값이 필요한데
MR 영상에서는 이 HU 값을 얻을 수가 없어서 아직은 MRI 영상만으로는 플래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에 소요되는 시간을 이제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제 레지스트레이션이나 이미지 전처리 그리고 이제 스캔 타임 등 이제 부가적인 코스트가 불가피하게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단일 영상 플래닝보다는 오래 걸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연구와 같이 MR 영상만을 가지고 플래닝을 할 수 있도록 연구들이 이제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네, 이제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무슨 장점이 있냐면 먼저 MRI는 피폭으로부터 안전해서 피폭으로부터 안전합니다. 네, 그리고 CT 영상보다 연부 조직 대조도가 훌륭해서 튜머의 범위를 세밀하게 정할 수 있어서 더 좋은 치료 계획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모달리티를 사용하면 아무리 정확하게 레지스트레이션을 한다고 해도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MR 영상 자체를 수도 CT 영상으로 바꿔서 플래닝을 하면은 그 작은 오차도 없앨 수 있어서 이러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해주신 것 같고요. 네, 질문 답변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 1, 2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이번 사례 연구 발표 진행하시면서 느낀 점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저 이제 방사선 이제 제가 방사선 종양학과 이제 임상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사례는 이제 제가 이 환자의 그 윤곽 그려주는 오토 컨투어링이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러한 사례 연구 발표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논문들을 찾아보면서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더 다양한 방법으로 더 다양한 사례들을 가지고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점점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이제 암 환자의 수도 증가하게 되는데 인공지능의 적용으로 인해서 더 빠르고 정확한 고퀄리티의 방사선 치료를 이제 환자분들께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그런 희망을 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소감까지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례 연구 발표를 진행해 주신 원모타임 팀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원모타임 팀의 질의응답 세션을 마무리를 하고 바로 다음 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팀은 가라이 팀이고요. 가라이 팀에서도 방사선치료와 AI에 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네,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우선은 가라이 팀의 간단한 팀 소개와 진행했던 사례 연구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한 1분 정도 발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천대학교 방사선학과 2학년, 3학년으로 구성된 가라이 팀입니다. 저희 조는 AI를 기반으로 한 방사선 치료 계획에 대한 고찰을 발표 주제로 선정하였고 그와 관련된 논문을 리뷰 및 분석해 보았습니다. 우선 저희의 발표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방사선 치료 계획을 위한 인공지능에 의하게 다양한 측면을 자동화하고 개선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의 임상작업 흐름이 AI 개발을 통해 ATP의 발전으로 방사선 치료 계획의 질을 높이고도 있습니다. 또한 환자별 품질 보증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기계 가동 중단을 초래하는데 이 경우에는 포화성 회귀 알고리즘, 컨볼루션 신경망 등 다양한 유형의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영상 장치의 결과를 분석하고 치료 장치의 품질 보증에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레디오믹스에 대한 연구를 알아보았는데요. 레디오믹스를 기반으로 한 정보들은 불필요한 생검을 줄이고 생검의 정확도를 높임으로써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AI의 학습 알고리즘은 환자의 생존 시간,
병의 재발, 부작용의 치료와 관련된 방사선 치료 예측을 위한 레디오믹스의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세 가지 논문 분석을 통해서 AI를 방사선 치료에 접목시키는 것은 매우 유용하고 효율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AI를 통해서 완벽한 방사선 치료 계획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 또한 알게 되어 환자의 영상 및 데이터를 더욱 빠르고 효과적이게 분석하여 각 환자에게 적합한 방사선 치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AI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아직 저희는 학부생으로서 인공지능과 방사선 치료와 관련해서 깊게 알지는 못했지만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AI를 이용한 다양한 방사선 치료 계획에 대해서 배워볼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발표 내용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라이 팀에서 진행을 한 발표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질의응답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발표와 관련해서는 자녀 블록을 포함해서 네트워크의 중복성을 줄였다고 하는데 어떤 원리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라는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발표 영상을 보시고 질문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폴리 컨볼루션 신경망을 이용한 볼륨메트릭 도즈 프리딕션 알고리즘인 도즈넷은 해당 3D 디컨볼루션 업샘플링과 함께 3D 컨볼루션 다운 샘플링을 활용하여서 그 네트워크의 수용 필드를 동시에 증가시키면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의 중복성을 줄일 수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도즈넷에 대해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그 많은 양의 선량 측정 데이터로 훈련을 하여서 다양한 선량 계산 알고리즘과 그 치료 계획 최적화를 위한 범용 선량 계산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전립선 정의 방사선 치료법에 대해 선량 예측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도즈넷을 솔루션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그 앞에 저의 발표에서 유넷이란 게 있었는데 도즈넷과 유넷을 결합한 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해서는 폐 강도 조절 방사선 치료의 빔 각도 변화를 통합하고 그 빔 배열로 공간 선량 분포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이 현재 개발되었습니다. 네, 그 이상 질문에 대한 답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과 더불어서 네트워크 구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발표에서 방사선 치료 계획의 복잡성이 환자별 품질 보장의 결과와 관련이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환자별 품질 보장의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주신 환자별 품질 보장은 방사선 치료의 품질 보장의 한 분야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방사선 치료의 품질 보장은 질문 주신 환자별 품질 보장을 포함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네, 이러한 방사선 치료의 품질 보장 작업은 관리, 준비, 전달, 분석 및 보고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상당한 작업량은 하루에 약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기계의 다운타임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품질 보장에 대한 관리는 환자 치료의 보안과 품질을 위한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분석하고 발표 동영상으로 제작한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점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관한 내용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답변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충분히 답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 가라이 팀도 한 2분에서 3분 정도 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 혹시 진행하면서 배웠던 점, 느꼈던 점이라든지 앞으로 진로 이제
2, 3학년 이렇게 주로 저학년의 학부생 친구들로 구성이 된 팀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 진로 탐색에 있어서 뭐 어떤 도움이 되었을지 이런 부분들 좀 간단하게 느낀 점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추가 느낀 점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학교에서는 간단하게 방사선 치료학에 대한 내용만 이렇게 연구하고 배우고 알고 있었는데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AI를 방사선 치료 계획에도 접목시킬 수 있고 그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개발 중이라는 것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방사선 치료 분야에 대해서도 더욱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며 단순히 지금까지 개발되어 온 것을 기반으로 방사선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만을 알았는데 앞으로는 AI와 방사선 치료 발전에도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더욱 심도 깊은 학습을 해볼 수 있게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희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느낀 점까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인공지능 분야가 접목되는 이런 연구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네, 느낀 점 발표 주신 것처럼 그래서 이번 사례 연구 발표에 진행을 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사례 연구 그 발표의 질의응답 세션은 대망의 마지막 세션입니다. 늦게까지 기다려준 RT.AI 팀 감사드리고요. 네, RT.AI 팀 네, 마이크랑 카메라 온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팀에 대한 소개와 그 사례 연구 진행했던 내용들 쭉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은데요. 혹시 들리시나요? 네, 지금은 잘 들립니다. 비디오는 지금 제가 카메라가 없어서 마이크로만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방사선 치료 쪽에서 다른 분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좀 긴장이 되네요. 이제 혼자서 참여를 하게 된 RT.AI 서영찬입니다. 그냥 방사선 치료 관련해서 이름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Radiation Therapy Artificial Intelligence 약자인 RT.AI로 이름을 지었고요. 간단하게 제가 발표를 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방사선 치료 계획을 예시로 며칠 동안 걸리는 수동 치료 계획 프로세스를 시작으로 좀 더 발전된 형태인 자동화 치료 계획 프로세스인 자동화된 규칙 구현 및 추론, 지식 기반 계획, 다중 기준 최적화 등을 소개를 해드렸고 마지막으로 발전된 형태인 AI 자동화 치료 계획 프로세스를 언급하면서 AI가 왜 방사선 치료에 필요한지 설명을 했었습니다. 또한 치료 결정, 이미징, 치료 계획 승인 및 QA, 그리고 방사선 치료 전달, 마지막인 사후 관리에서 AI가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발표를 했었습니다. 방사선 치료 워크플로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방사선 치료로 환자를 치료하기로 결정한 후에 치료 계획을 위해 의료 영상을 얻습니다. 그리고 환자별 치료 계획을 작성한 후에 환자에게 방사선을 전달하기 위해 승인, 검토 및 품질 조치 등을 합니다. 그런 다음 환자는 사후 관리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AI를 만약에 적용을 하게 되면 AI를 워크플로우에 적용을 하게 되면 방사선 치료 관련 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게 되고 방사선 치료의 질을 높이며 임상 결정을 보조하고 이제 치료 반응 예측을 제공하고 등의 다양한 좋은 점이 있다고 발표 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아직 대학원에 진학을 하지 않아서 미래에 어떤 연구를 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미지 이외의 방사선 치료에서 전반적으로 AI가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해서 혼자 알아보고 싶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좀 전반적으로 쭉 흐름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소개와 느낀 점까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응답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8페이지에서
다중기준 최적화에서 파레토 최적으로 어떤 기준을 악화해야 다른 기준을 개선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파레토가 어떤 것인지 정의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그럼 답변 네. 부탁드려요. 여기 그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사진을 보자면 사진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사진 레퍼런스를 안 적었네요. 나중에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기준으로 바탕으로 파레토 최적 그래프를 나타낸 사진인데요. 이 그래프의 원은 파레토 최적을 만족하진 않았지만 허용 가능한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사각형은 그래프의 사각형은 파레토 최적을 만족을 하며 이제 그래프 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즉 파레토 최적을 만족을 할 때 기준의 1의 값을 줄이면 기준의 2의 값이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트레이드 오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러한 기준들이 임상적인 경험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favorable solution이라고 하는 것도 임상적인 경험에 의해서 선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내 드린 것처럼 그림은 잘 붙여주신 것 같고, 그림에 해당 그림에 대한 레퍼런스랑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한 설명은 이 밑에다가 조금 더 추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서 AI 세그멘테이션을 통해 효율성, 재현성, 품질이 증가된다고 언급을 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증가된다고 확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한 AI 세그멘테이션으로 인한 오류 점검 QA 툴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인 AI 세그멘테이션을 통해 효율성, 제한성, 품질이 증가된다고 했었는데 논문에서는 이제 비인두 암종, 폐암종, 구강인두 암종 세 가지 암종의 예시로 AI가 효율성, 제한성, 품질이 증가된다고 하였고 사람이 한 것과 비슷하거나 더 뛰어나다고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제가 리뷰 논문을 그냥 PPT로 한 거라서 왜인지 찾아보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언급된 레퍼런스 찾아봤는데 레퍼런스에서도 찾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찾아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효율성이 증가되는지 재현성이 증가되는지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네. 번째도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이 답변을 내일 저녁 6시, 오후 6시까지 이제 에디트할 수 있게 열어두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혹시 추가 레퍼런스를 조금 더 서치를 해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실 수 있으면 여기다가 같이 보완해서 답변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여기 있는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도 마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세그멘테이션의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뭐 이런 식으로 잠재성을 언급을 했었는데 논문에서는 언급을 했었는데 세그멘테이션에 관한 이제 오류 점검은 그러니까 QA 툴은 없었고 다른 예시로 이제 어떻게 오류를 줄일 수 있냐면 이제 그거를 이렇게 논문에서 나와 있었던 걸 알려드리자면 이제 QA는 치료기기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성능에서 사람의 오류를 검증을 합니다. 이제 이런 검증을 할 때 그러니까 치료를 할 때 전달된 선량이 제대로 되는지 계획된 선량이 검증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달된 선량을 물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팬텀을 사용해서 팬텀의 선량과 계획된 치료 선량을 비교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 QA 단계를 통과를 하지만 치료 계획이 실패하는 경우에는 왜 실패했는지 알아내기 위해 치료 시간이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AI 알고리즘이 QA 성공률을 예측을 하고 이런 오류 원인을 식별할 수 있다고 논문에 나와 있었는데 이제
질문해주신 세그멘테이션에 관해서는 제가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아, 네. 아마도 그 발표해 주신 PPT를 기반으로 질문이 들어온 것 같아서 한 번 더 13페이지를 확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서치를 해서 답변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 답변란에 잘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10분 정도 딱 맞게 끝난 것 같아서 네, RT.AI 팀의 질의응답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해서 오늘 이제 저희 뉴레인 사례연구 발표회 질의응답 세션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 진행했던 내용들은 이제 모든 팀들이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잘 진행을 해주셨고 소개와 함께 답변 잘 진행을 해주셨고 그 내용들은 이제 구글 닥스에 잘 정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안내 드린 것처럼 심사위원분들의 이제 심사 평가 시에 참고 자료로 활용이 될 테니까 뭐 자세하게 답변을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두 이제 이번 이제 사례 연구 발표에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해주실 부분들은 모두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이제 심사위원분들께서 평가를 진행을 해주시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수상팀을 발표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출해주신 동영상을 보고 또 오늘 사례연구 발표 질의응답 세션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거는 사실 저희가 이게 어떻게 보면 대회 형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수상자들을 이렇게 선정하는 과정들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다 사실은 상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그 대상 뭐 이렇게 금상, 은상, 동상이 이렇게 있지만 제 마음속에는 모두 다 대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심사의 형태가 들어가다 보니까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심사 결과는 또 그거에 맞게 알려드리기는 하지만 네, 그 모두가 대상이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만큼 여러분들 모두가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이번 사례 연구 발표회를 통해서 좀 얻어가는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뭐 어쩌다 보니까 저의 약간 소감처럼 되어 버렸는데 다시 한번 본 사례 연구 발표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네, 앞으로도 이 사례 연구 발표회가 여러분들의 진로 탐색이라든지 아니면 연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앞으로도 이 인공지능과 원자력을 융합한 이런 연구들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진행을 해주셔서 이 분야가 커지는 데 좀 다 같이 이렇게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제 얘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다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것으로 해서 질의응답 세션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세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